휴대폰 연락처를 끝까지 내려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꺼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 이름이 빼곡한데 나 오늘 정말 힘들어하고 한마디라도 마음 편히 보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30년 넘게 경조사 챙기고 명절 문자 돌리고 모임 빠지지 않으려고 애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다녀오면 배는 부른데 마음 한가운데는 텅 비어 시렸습니다. 남의 자식 자랑, 은근한 돈 자랑에 억지로 맞장구 치고 돌아오면 겉옷도 못 벗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야 겨우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 지독한 헛헛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성격이 모나서 다들 떠났나?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거의 없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표정은 더 편안해지고 모임에 안 나가니 아침이 가벼워지고 카톡 알림은 줄었는데 밤잠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이 여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겉으로는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삶 속에는 남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관계의 진짜 비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무리에서 비워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알게 되는 순간 지금 느끼는 이 쓸쓸함이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첫 번째 특징, 모임 초대 문자를 보고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림창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나갈까 말까 100번을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고민 자체를 그만둡니다. 안 가기로 결심한 날 저녁 소파에 앉아 조용히 연속극을 보는 시간이 10명과 밥을 먹는 것보다 편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겨울 63세 박순자 씨는 30년 지기 친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국화꽃 향이 코끝을 찌르는 빈소안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서 있던 옛 모임 친구 7명. 조문을 마치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훔치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고인의 남편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2채라는데 며느리가 다 가져가겠지. 보험금은 얼마나 되려나? 순자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조용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눈앞을 뿌옇게 가렸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친구들의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친구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고 경조사마다 봉투를 챙기고 김장철이면 서로 배추를 나눠 가졌던 사이. 그 오랜 세월이 친구 하나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재산 뒷조사로 바뀌는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국밥 한 숟갈도 못 넘기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는데 코끝에 아직 국화꽃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저 영정사진 자리에 놓여도 똑같이 재산 이야기부터 할 것이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연말이면 수십 통의 안부 문자를 돌리고 모임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누구 집 잔치에 빠지면 혹여 흉이라도 볼까 전전긍긍하며 살았죠.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길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누군가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 속으로는 기가 죽으면서도 어머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한쪽에서 없는 사람 험담을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만 입을 꾹 다물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니까요. 밥값을 누가 낼지 눈치 싸움이 벌어질 때면 내가 먼저 카드를 내밀고 집에 와서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병문안 한 번 와준 사람이 손에 꼽힌다면 그 관계는 인연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 자꾸 축내는 관계입니다. 이런 얕은 관계가 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는 시간이 쌓이면 몸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거짓말을 하면 몸이 대신 아파지는 겁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뒤 이유 없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낮에 오갔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웃고 맞추느라 마음이 먼저 탈진한 겁니다. 반대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나면 놀랍게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자 씨는 그 장례식 이후 모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혹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고작 이 정도였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 첫 번째 주말, 순자 씨는 아무 약속 없이 동네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걷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60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가짜 인연의 무게를 내려놓은 순자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가짜 친구의 수다가 아니라 무례한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무력감입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갑옷 안에 갇혀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는 단호한 방패를 세울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이 여성들은 무례한 말 앞에서 예전처럼 웃어넘기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삼켰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목구멍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경계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둘러싼 울타리와 같은 것인데 이 울타리가 튼튼한 사람은 누가 함부로 쓰레기를 던져도 문을 잠그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가 허물어진 사람은 누구든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진흙 묻은 발로 마음 한가운데를 짓밟고 갑니다. 문제는 우리 세대 여성들 대부분이 이 울타리를 세우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7세 이정란 씨가 그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몇 명과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단지 앞 카페에 모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이정란 씨의 유일한 바깥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카페에 앉자마자 맞은편 이웃이 대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란 씨,
아들이 아직도 취직을 못했다며 우리 막내는 지난달에 대기업 붙었는데 커피잔을 쥔 이정란 씨의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이웃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30 넘어서 백수면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이정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삼켰는데 그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와 뭉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을 문이 닫히고 나서야 알아챘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금속벽이 닿았는데 그 차가움이 아까 들은 말보다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말이 쇠붙이보다 차갑다는 것을 깨닫는데 67회가 걸린 셈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장바구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내가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웃어넘겼을까? 왜 그 사람의 무례함 앞에서 내 아들을 변호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이정란 씨는 뒤척이다가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반드시 한마디를 하겠다. 그 다음 화요일이 왔습니다. 이정란 씨는 운동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같은 이웃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란 씨, 아들 취직은 좀 됐어? 이정란 씨는 준비해둔 말을 꺼내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네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지난주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처음 시도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정란 씨는 동네 마트에서 같은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이웃이 또 습관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 아들이 집에만 있으면 밥값이 장난 아니겠다. 이정란 씨의 손에는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부 포장의 차가운 물기가 손바닥에 느껴지는 그 짧은 순간, 지난 화요일에 삼킨 말이 갑자기 목 위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정란 씨는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세요? 이웃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 그냥 하며 말끝을 흐리더니 어색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정란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들린 두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과는 완전히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평생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족의 평화를 깨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었죠. 억울한 말을 들어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꾹꾹 삼켰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는데 정작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배려를 당연한 권리처럼 가져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알아챕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으로 선을 그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 경험 하나가 마음의 기둥이 됩니다. 다음번 무례함이 찾아왔을 때 그 기둥에 등을 기대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짓밟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깊게 해치는 일입니다. 이정란 씨는 그날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67회를 살면서 동네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걸었으니까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이정란 씨의 무너진 담장에 다시 세운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또 참아버린 날도 있었고 너무 세게 말해서 후회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세워본 울타리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례함에 맞서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에게 여기는 내 자리입니다 하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계선은 가장 짧고 건조한 말 한마디에서 세워집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해올 때 그건 왜 물어보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남의 험담에 동조를 구할 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눈을 맞춘 채 입을 다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귀한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가장 품격 있는 선언입니다. 이정란 씨의 담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흔들리고 어떤 날은 옛 습관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정란 씨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내 입으로 선을 그어본 경험이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나면 그 아래에는 놀랍도록 가볍고 자유로운 내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벗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갑옷 없이 홀로 서는 것, 그 고요함을 견디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이 감옥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으로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불려온 가장 충만한 시간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속으로 살짝 안도합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하지만 텅 빈 주말 오후가 슬그머니 기다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 그대로 3초만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들리시나요?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 창밖에서 희미하게 스치는 바람 소리. 이 소리들은 원래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만으로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비 오는 일요일 오후 남편은 나가고 자식들은 연락이 없고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온 세상에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허겁지겁 텔레비전을 켜고 카톡 친구 목록을 열어보고 아무에게나 밥 먹었어?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마치 내 인생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란다 창을 열어두고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화분 위 흙을 때리는 소리가 또르르 또르르 일정한 박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 문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톡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녹아내렸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만들어내는 고요 속에서 호흡이 천천히 깊어지더니 가슴 한복판에 웅크리고 있던 불안이 슬그머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편안함이구나. 사람 없이도 이렇게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비가 오면 텔레비전을 끄고 베란다 창을 엽니다. 좋아하는 낡은 머그잔에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서 호호 불어 마시며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 시간이 10명과 밥을 먹는 것보다 내 영혼을 더 깊이 채워준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말 아침 아무 약속이 없는 날. 그 텅 빈 하루가 불안하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살짝 안도하셨나요? 남들에게는 말 못하지만 사실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속으로 다행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있으시다면 그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알아채고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나는 이제 쉬어야 한다고 내 안의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나를 위해 써야 한다고 몸이 먼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먼 곳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 안의 목소리는 영영 들리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 많은 잔칫집이 좋았지만 이제는 조용한 차 한 잔이 더 깊이 채워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남의 말에 반응하고 남의 표정을 살피고 남의 기분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 소음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게 싫었구나. 아, 나는 이걸 원했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돌아와서 이틀은 피곤한 사람과 혼자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후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서 힘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버팁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은 결핍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의 시간을 두려운 공백이 아니라 따뜻한 선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만 나를 위한 고요한 걷기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다를 떨며 걷는 운동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집에 놓고 오직 나 혼자 동네 공원이나 조용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겁니다. 걸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가만히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30분을 걷고 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기묘한 안정감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혼자 있는 시간이 완벽하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허전하고 어떤 날은 문득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허전함이 밀려올 때 더 이상 허겁지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아, 오늘은 좀 쓸쓸한 날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쓸쓸함이 제 발로 물러갑니다. 완벽하게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장 든든한 친구, 나 자신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이름이 빼곡한 연락처 대신 단 한 명에게 진심을 쏟는 것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 사람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올 사람이 있는가? 연락처에 300명이 있어도 그 한 명이 없으면 300명은 전부 숫자일 뿐입니다. 70세 김말순 씨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남편이 쓰러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중환자실 앞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말순 씨는 무의식적으로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무섭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말순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인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여의 총무를 15년 넘게 맡으며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고 명절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떡을 돌렸습니다. 동네 경조사에 말순 씨가 빠지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죠. 그런 말순 씨에게 300명의 연락처는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말이면 수십 통의 안부 문자를 돌리고 주말마다 경조사를 챙기며 바쁘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그 훈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시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 잔치 때마다 밤새 떡을 빚어 나눠주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몸져 눕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서야 옆집에 과묵한 할머니 한 분이 미역국을 끓여 들고 왔습니다. 잔치에도 잘 오지 않았고 떡을 받아간 적도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미역국 한 숟갈에 말없이 울었습니다. 100명이 먹어 치운 떡보다 한 사람이 끓여온 미역국 한 그릇이 비할 수 없이 따뜻했으니까요. 말순 씨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옥분 씨. 1년에 서너 번 만나고 전화도 뜸했지만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말순 씨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의 거칠고 마른 손이 말순 씨의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300명의 안부 문자보다 깊었습니다. 말순 씨는 남편이 퇴원한 뒤 부녀의 총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300개가 넘던 연락처에서 2달에 걸쳐 이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지우고 나니 남은 이름은 23개였습니다. 가족 옥분 씨, 그리고 내가 쓰러져도 걱정해 줄 것 같은 몇 사람. 처음에는 연락처가 휑해진 화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말순 씨의 일상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말순 씨는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시장에 갑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 한 토막, 손주가 올 때를 대비한 딸기 한 팩,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호두과자 2개. 장바구니는 늘 이 3가지로 시작합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아는 얼굴들이 손을 흔듭니다. 이전 같았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안부를 물으며 1시간은 좋게 서서 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말순 씨는 밝게 웃으며 짧은 목례만 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가 훨씬 무거웠습니다. 누구 집에 갖다 줄 과일, 모임에 들고 갈 반찬, 부녀의 행사용 음료수까지 양손 가득 들고 왔으니까요. 지금 장바구니는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만큼 발걸음도 가벼워졌고 시장 귀갓길에 올려다보는 하늘도 넓어졌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대여섯 명씩 만나며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보다 한 달에 한 번 진짜 마음 맞는 사람 하나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표정이 밝고 몸도 가뿐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의 허상을 버리고 좁고 깊은 진실한 관계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올 단 한 명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지켜줍니다. 가짜 인연을 비우고 진짜 사람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을 위해 쓰느라 바닥난 줄 알았던 내 에너지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향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아온 한 사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이 여성들은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 시작합니다. 가족 밥상은 정성껏 차리면서 내 밥은 찬밥에 물을 말아먹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 먹습니다. 사소한 변화 같지만 이것은 평생 자신을 맨 뒷줄에 세워두었던 사람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저도 비슷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밥상에는 정성껏 4가지 반찬에 국까지 끓이면서 혼자 먹는 점심은 라면 하나에 김치 한 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옷도 그랬습니다. 자식들 옷은 철마다 새로 사주면서 내 옷장에는 10년 된 추리닝 바지가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절약이고 엄마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들여다보았을 때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초라하고 쓸쓸해 보여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나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해왔는지 그날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한영미 씨에게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주방 찬장을 정리하다가 한쪽 구석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생일에 남편이 선물해준 예쁜 찻잔 세트였습니다. 흰 자기에 연보라색 꽃무늬가 그려진 잔 4개.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두었는데 오랜 시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영미 씨는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밥상에 그 찻잔을 꺼내 놓았습니다. 찬밥을 말아 먹는 대신 쌀을 새로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된장을 꺼내 애호박을 썰어 넣고 국을 끓였습니다. 부엌 가득 된장국 끓는 냄새가 번지고 솥뚜껑을 열 때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예쁜 그릇에 밥을 가지런히 퍼담고 반찬 3가지를 작은 접시에 하나씩 덜어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오랜만에 꺼낸 찻잔을 가운데 놓고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본 것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첫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특별한 반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된장국은 늘 끓이던 그 맛이고 밥은 늘 먹던 그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차린 밥상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만들어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숟갈 하나하나가 가슴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서러움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남편 밥, 자식 밥, 손주 밥만 챙기고 정작 나를 위해서는 찬물에 밥을 말아 삼키던 세월. 그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하면서도 정작 그 귀한 시간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데 써왔습니다.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밥을 짓고 남을 위해 웃고 남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밥 한 끼 정성스럽게 차려본 적이 있었던가요?
나를 위해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참아온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는 마땅한 보상입니다. 평생 남을 먹이느라 정작 나는 굶었던 사람이 드디어 제 밥을 차려 먹는 것. 그것은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자기 존엄의 회복입니다. 한영미 씨는 그날 이후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밥을 예쁜 그릇에 담아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단한 상차림이 아닙니다. 김치 한 종지와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접시에 가지런히 놓고 수저를 반듯하게 세팅하고 의자에 반드시 앉아 천천히 먹습니다. 서서 먹거나 돌아다니며 먹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는 대충 먹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성을 들여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선언.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삶도 이 밥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성을 들이는 순간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이만큼의 대우를 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선을 넘어올 때 자연스럽게 멈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충 대접하면 세상도 그 기준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자기 돌봄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잠들기 전 5분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보낸 나 자신에게 속으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참 수고했다.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잘 버텼다. 애썼다. 남이 해주지 않는 이 말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위로에 목마르지 않은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위로가 쌓이고 쌓여 세상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성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친구가 거의 없는 여성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쓸데없는 모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것, 무례한 말 앞에서 웃어넘기지 않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것, 사람의 숫자보다 깊이를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한 것. 이것은 성격이 모나서도 아니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감정을 짊어지고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손으로 되찾아온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며 살았던 지난 날을 탓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달라져도 됩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먹던 아침 대신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것. 선을 넘는 말 앞에서 그건 왜 물어보세요 한마디를 건네는 것. 약속 없는 주말에 혼자 공원을 걸으며 바람의 온도를 느끼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가장 평온하고 존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5가지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번 주말 모임은 안 나가겠다. 내일 아침은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 먹겠다는 다짐도 훌륭합니다. 그 다짐을 잊지 않도록 댓글창에 내 차례라고 남겨주세요. 평생 남의 차례만 챙기다가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성장하는 시니어가 진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나 자신이 돌아온 것입니다.